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에 관한 책 형상화 수학 시리즈의 저자 손중모입니다. 오늘은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올바른 공부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사고력 훈련의 기준이 될 퍼스트 스텝 사고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공부. 첫 번째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인가요? 아마 이것이 아닐까요? 아, 지겹고 힘들다. 하하, 맞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죠. 왜? 잘은 모르지만 내 부모님이 시키니까. 그런데 어차피 해야만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분명 누구나 원할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어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인생은 여정이라고들 하지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가도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채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가기만 한다면, 게다가 그 과정이 힘들다면 과연 그 여정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고역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묻지 않을까요? 왜 거기 가야 하는데? 반대로 현재의 과정이 비록 힘들더라도 어디로 가는지 알고 여정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그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겨내고 보다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 당근 힘들어도 가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상상을 해보았으니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옵시다. 여러분은 지금 학창시절에 하고 있는 공부란 여정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아마 공부는 무척 힘들고 지겹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된다면 비록 힘은 들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자신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며 조금은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즐겁게 공부하자. 이것이 바로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이며 이번 강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공부란 무엇일까? 그리고 왜 하는 것일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동안 제가 상담을 통해서 나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혹은 더 나아가 출세를 하려고. 이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학생으로서 그들의 주요 이정표였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시험 점수를 잘 맞는 것이 지상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얼핏 피상적인 측면만 본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좀 뭔가 빠져 허전한 느낌입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그림을 보며 잠시 생각해 봅시다. 속빈강정, 외환내빈 이런 말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언가 알차지려면 외적인 측면과 더불어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내실이 빠져 있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공부의 내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출세란 말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가도록 해봅시다. 출세. 직접적인 말의 의미는 세상으로 나아가다. 그리고 이 말이 통용되는 외적 의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지위에 오르다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내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함축되어 있는 내적 의미는 젊은 시절에 스스로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실행 결과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각자 고유의 궤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궤도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주어지는 순간에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그것을 책임지려는 자세 및 능력을 갖춘다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주어지는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고 능력. 이것은 주어진 내용에 대한 이해 능력과 더불어 나타난 실마리를 이용하여 원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지식, 지혜가 뛰어나다, 문일지식, 똑똑하다, 현명하다 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생각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인내심이 많다, 끈기가 좋다, 습관이 잘 들어있다, 충분히 건강하다 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공부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는 성인이 되어 스스로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내적 이정표로는 사고의 깊이와 효율을 가늠할 수 있는 사고능력 1단계, 사고능력 2단계, 사고능력 3단계와 같은 지표를, 그리고 이것과 어울리는 외적 이정표로는 내신 2등급, 내신 1등급, 스카이 합격과 같은 지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고능력 단계 측정 방법은 형상화 수학 책을 통해 소개되어 있으며 추후 강의를 통해서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암기가 제일 쉽다며 많은 시간을 들여 단순히 패턴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안타깝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힘들게 노력하여 외적 이정표를 맞출 수 있을지라도 그에 걸맞는 내적 실력은 갖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단순한 암기력 훈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학창시절 올바른 공부를 통해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의 꿈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같은 내용이지만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통해 필요한 능력을 갖춘다면 성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책임지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남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책임지고 싶은 삶이 되지 못하고 운이나 환경 탓을 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좋은 대학 회사는 과연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고 할까요? 문제가 나올 만한 사항들을 달달 외워서 좋은 시험 결과를 얻은 사람? 아니면 상황이 임의로 주어졌을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분명 대학이나 회사는 후자의 학생을 뽑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란 수단이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변별력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기에 우리가 당연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단이 목적을 엎은 꼴이라고 할까요?
많은 학생들의 공부 방법은 근본적인 공부의 목적은 상실한 채 평가수단 자체인 시험 점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은 남들의 눈에 뒤처지게 보이기 싫은 우리 부모님의 욕심과 일부 학원들이 어우러져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어찌됐든 현실은 좀 더 실천이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전자와 같은 편법이 일반적인 공부 방법으로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능력 개발이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방향상실로 인해 학생들에게 공부는 더욱 의미 없고 지겨운 것으로 단지 힘들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지요. 이정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정표는 내가 목적한 일을 잘 해내고 있나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점수만을 잘 맞기 위해 엉뚱한 방향에서 여러분의 귀한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하여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진짜 필요한 능력 개발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형성하여 봅시다. 공부를 하는 주된 목적은 성인이 되어서 주어진 순간에 자신이 원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림 상단 내실 측면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창시절에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올바른 사고 능력 및 실천 능력을 갖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상하단에 걸쳐진 점선 화살표가 작성되어 내실과 의실이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갖춰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젊은 피가 용수넘치는 학창시절에 이러한 능력 개발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조금 미뤘다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각각의 선택에 책임이 따르는 성인이 되어서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동반하는 훈련을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적정의 시도를 통해 실패를 해보아야 부족한 부분을 찾고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실전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으로서의 실패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개 그러한 적정의 시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요구되어지는 필요 능력들을 갖춰가는 데 있어서 각 과목의 공부는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수학 공부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학생들은 이론의 공식과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림에서 점선 화살표에 해당하는 연결이 없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 측면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적절한 훈련을 통해 필요한 능력 개발을 함으로써 그 결과로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 하지 않고 단지 평가수단인 시험 점수에만 신경을 써 의미 없는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공부를 하니 더 지겹고 힘들어진 게 아닐까요? 강조하면 수학 문제풀이는 암기력 훈련 방법이 아니라 제시된 내용을 분석하고 주어진 조건들을 실마리로 하여 목표를 찾아가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단계적으로 연습해 나가는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시험을 보기 위해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외우기만 한다면 정작 필요한 사고 과정 훈련은 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문제는 how. 그럼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통해 효과적으로 논리적인 사고과정 훈련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학 공부의 전체적인 체계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의 이론 학습과 문제풀이 학습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수학의 이론 학습은 첫째, 단순히 결과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경우 눈에 보이는 현재 시각을 넘어서 관련된 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풀이를 통해 논리적 사고 및 판단 능력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될 장을 미리 습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학의 문제풀이 학습은 첫째, 단순히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주어지는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 과정 및 판단 능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이해가 부족한 이론들을 찾아내고 해당 이론 지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퍼스트스텝 사고 과정은 각 학습 과정의 올바른 훈련과 점검을 위한 좋은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공부의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훈련 체계를 제공하고자 바로 형상화 수학 시리즈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3권의 책이 출간되었는데 첫 번째 책은 이 시리즈의 촌론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올바른 공부의 방향 및 사고력 훈련의 기준으로서 퍼스트 사고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중등수학을 대상으로 한 강론으로서 퍼스트 사고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론 학습과 문제풀이 학습을 해나갈 것인가를 실제 교과 과정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은 고등수학을 대상으로 한 강론으로서 퍼스트 사고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론 학습과 문제풀이 학습을 해나갈 것인가를 실제 교과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의 목적 및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 논리적인 사고과정 훈련의 기준이 될 퍼스트 사고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한다는 것, 사고한다는 것은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 목표가 있는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죠. 문제를 풀려면 우선 주어진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사고력이 낮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질적인 현상만 가지고 따질 것이고 사고력이 깊은 사람은 그 뒤에 숨어있는 문맥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해야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퍼스트스텝 사고의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 주제에 해당됩니다. 스텝 1. 내용 형상화. 제목에 붙여진 말의 뜻부터 풀어보면 형상의 뜻은 이미지, 상을 만든다 라는 뜻이므로 내용 형상화란 내용이 눈에 보이게 한다 란 의미입니다.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가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대개 문제의 내용은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군가 글을 읽으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듣게 되므로 듣는 것과 글은 내용의 표현 정도가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이란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시각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글이란 여러 개의 시각이 단순히 나열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시각이 단순히 나열된 글의 내용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비유해 보죠. 앞면만 보고 코끼리 전체를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코끼리를 그리고자 한다면 여러 시각에서 본 모습을 하나의 판넬에 통합하여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모습을 제대로 형상화하려면 여러 개의 시각들을 종합하여 통합해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형상화한다는 것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각각의 연관된 사실들을 연결하여 통합하여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맥상에 숨어있던 상호관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작업 절차를 통해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일관성 있게 형상화할 수 있을까요?
화면의 그림은 내용 형상화 작업을 알기 쉽게 도식화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접속사나 마침표를 기준으로 전체 문장을 하나씩 단위 구문별로 세분화합니다. 둘째, 그리고 각 단위 구문을 하나씩 식으로 옮깁니다. 식이 잘 정리되지 않는 경우 그 주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이용해야 할 구체적 조건으로 삼고 하나씩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식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묘사적인 수식어들을 제외한 핵심 사항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난이도 레벨 1이 안 되는 문제의 경우 대부분 2단계에서 내용 형상화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단계 1, 주어진 내용의 구체화에 해당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올라갈 경우 어떤 문제는 비록 처음부터 식으로 주어져 있지만 문맥상에 숨어있는 내용을 파악해내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려운 문제의 경우 문맥상에 숨어있는 조건들을 찾아내야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내용은 단계 2, 구체화된 내용들을 통합하여 표현하는 형상화에 대한 작업입니다. 셋째, 문맥상에 숨어있는 조건들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주어진 조건들을 공통 기준을 가지고 그림으로 형상화하여 상호관계가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화된 조건식들을 같은 좌표 평면상에 통합하여 함께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연스럽게 교점 및 범위 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발견된 조건들을 이용해야 할 조건으로 추가하고 각각 번호로 부여합니다. 형상화 수학 브록 안에 기술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터득해 놓은다면 이 작업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래프를 표현하기 어렵다면 통합을 하여 표현하기 위한 목적을 맞출 수 있는 벤 다이어그램이나 순서도 등과 같은 다른 그림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식, 나아가 도형이나 그래프로 제시된 문제와 같이 내용이 이미 수식화 또는 형성화된 문제에 대한 이 스텝의 진행 과정은 역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글을 수식을 그림으로 형성하는 대신에 그림 속에 표현된 각각의 내용에 대한 수식을 찾아내거나 제시된 수식이 의미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내용이 긴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 가지 팁을 말하자면 문장이 하나일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내용을 쉽게 구체화합니다. 그런데 서술형 문제와 같이 여러 개의 문구나 문장이 길게 늘어져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쉽게 구체화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도는 자신의 현재 능력을 배제한 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머릿속에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수학 공부를 통해 훈련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생각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서서히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즉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현재 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추어 단위 구문별로 하나씩 구체화하고 이것을 여러 번 하여 자연히 전체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논리적 사고 과정이 배제된 패턴별 문제풀이 학습 방법이 쉽게 가려는 아이들이 성급한 욕구에 맞춰준 영상으로 잘못된 공부 습관을 고착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에서 내용 형상화 작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 이론의 이해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낼 것인지 알아봅시다. 이 스텝의 작업 중 어떤 문장을 수식으로 표현하지 못했거나 반대로 주어진 수식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관련 수식을 그림으로 형상화하지 못했거나 반대로 주어진 그림에 해당되는 관련 수식을 알아내지 못했을 경우 이는 해당 이론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론을 찾아 그 이해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는 다음 스텝인 목표 구체화 작업에서도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 첫 번째 내용 형성화 스텝의 작업을 마친 상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해진 시간 내에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 맞는 길을 찾는 과정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이론들은 어떤 동네의 길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통합좌표는 밝혀진 길들을 포함하는 동네의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조건들은 교통상황, 터널 등과 같은 각 길의 상태에 따른 제한사항 및 힌트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 형상화 스텝이 끝냈다는 것은 내가 찾아갈 지점에 위치해 있는 해당 동네가 밝혀진 상태에서 내가 이용해야 할 관련 길들과 현재 교통 상황이 함께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표가 구체화된다면 누구나 쉽게 목표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현재 도로 상태에 맞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주어진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목표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찾아가는 길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4스텝 사고의 두 번째 스텝은 바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목표 구체화 작업은 쉬운 경우 밝혀진 지도상에 가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표시하는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애매하거나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대상일 경우 이를 구체화하여 생각의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목표 구체화 작업을 알기 쉽게 도식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내용 구체화 작업처럼 목표 구문 및 문장을 해석하여 목표를 구체화합니다. 둘째, 목표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경우 그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그 변화하는 궤적을 통합좌표상에 형상화합니다. 이때 목표의 형식 및 표현 내용도 이용해야 할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목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체화하고 현재 주어진 조건들과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이미 밝혀진 사항을 제외하고 남은 필요한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이것이 이 스텝의 핵심으로 이렇게 구체화된 목표는 목표를 찾기 위해 생각해야 할 범위를 줄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용 형상화 스텝과 연계하여 이 목표 구체화 스텝의 작업을 마친 상태는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통합 좌표는 동네의 지도로, 관련된 이론들은 밝혀진 길들로, 그리고 주어진 조건들은 현재 상황에 주어진 제한사항 및 힌트들로, 마지막으로 목표는 찾아가야 할 장소 및 대상 또는 움직이는 목표의 궤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림상의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움직이는 목표의 궤적에 해당됩니다. 목표도 확인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찾아가는 길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퍼스텝 사고의 세 번째 스텝, 이론 적용은 바로 주어진 조건에 맞는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스텝 3, 이론 적용. 앞에 두 스텝의 작업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번 스텝의 작업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은 이론 적용 작업을 알기 쉽게 도식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과정은 간단합니다. 바로 밝혀진 조건들을 모두 이용하여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 루트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인 경우 이 루트는 각 조건에 연결된 이론으로부터 이미 만들어진 식들을 가지고 단순히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인 경우 이 루트는 여러 개의 이론들의 조합이나 비교, 판단, 확장 등의 논리적인 추론 및 새로운 이론의 적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추론의 방향은 무작정 찾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목표와 연계하여 주어진 조건들을 실마리로하여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의 형식 및 표현 내용도 이용해야 할 조건 및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들을 실마리로 하여 적용 이론을 찾는 과정에 있어 주어의 조건의 형태가 예상 적용 이론과 직접적인 매치가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직접적인 매치보다는 확장을 하여 매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확장의 방향은 무조건 아무거나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들을 실마리로 이용하는 쪽이 되어야만 보다 쉽게 문제 해결 과정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용 이론을 찾는 과정이 여러 사이클의 깊이 있는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사이클의 사고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내용을 다음 사이클에서 보다 이용하기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표 구체화 스텝과 마찬가지로 이 스텝의 작업을 마친 상태는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습니다. 통합좌표는 동네의 지도로, 관련된 이론들은 밝혀진 길들로, 주어진 조건들은 현재 상황에 주어진 제한사항 및 힌트들로, 그리고 목표는 찾아가야 할 장소 및 대상 또는 움직이는 목표의 궤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표가 움직이는 대상일 경우 궤적상에서 주어진 시간 조건에 맞게 찾아갈 위치를 구체화한 후 그곳을 새로운 타겟 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변경된 목표를 찾아가는 루트는 최초의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루트와는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적인 이론 적용 절차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릴 경우의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만약 목표를 찾아가는 루트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한 후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체화된 모든 조건을 다 이용하였는가? 그리고 연관하여 모든 조건을 다 구체화하였는가? 혹시 선언문 등 빠뜨린 것은 없는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다음으로 짚어봐야 할 것은 목표 구체화를 통해 세부 목표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춰 고민의 범위를 줄였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면 이것은 아마도 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형상화 작업을 통해 숨어있는 조건들을 모두 찾아내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는 방향을 바꿔 혹시 마음이 조급하여 논리적인 사고 과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과거의 특정한 경험 패턴에 맞춰 상황을 무리하게 꿰맞추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때는 마음을 바로잡고 첫 번째 스텝부터 다시 해나가야 합니다. 유의 사항들을 모두 점검하였는데도 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추가 사이클링을 해야 하거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 어려워진 문제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사고의 근육을 쌓으면 정확도와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찾아가는 루트도 선정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선정된 루트를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퍼스텝 사고의 마지막 스텝은 바로 선정된 루트를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스텝 4. 계획 및 실행.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화면상에 도식화해 놓은 계획 및 실행 작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실천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즉, 요구된 일들의 실행 순서를 결정합니다. 둘째, 계획된 순서에 따라 일을 실행합니다. 셋째, 실행 도중에 혹 가정했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장 해당 스텝으로 되돌아가 필요한 조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참고로 수학 문제를 풀 경우 이 스텝은 혼자서 하며 일의 실행 순서도 분명하고 그리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므로 다른 스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중요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 문제인 경우는 상황이 매우 다르게 됩니다. 이 실행 스텝은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수많은 타스크를 가지는 작업이 되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일의 실행 순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또한 작게는 며칠에서 크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대규모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연히 실행상에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심도 있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대개 별도의 독립적인 실행 프로젝트로 삼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이제
퍼스트 사고 과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지요. 이 전 과정을 여러분의 몸에 체득시켜야만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지 수영 방법을 잘 알았다고 바로 수영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땀날 정도의 집중적인 그리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자신의 몸에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야만 비로소 실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퍼스트스텝 사고에 기반한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은 기본 중의 기본이니 어느 상황에서나 탁 치면 탁 하고 나올 정도로 체득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논리적 사고의 기준이 될 퍼스트스텝 사고 과정을 기억하기 쉽게 만든 심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로고에 찍혀있는 베리타스 럭스 미아 란 글귀 아시죠? 진리는 나의 빛 이란 뜻의 라틴어입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야 누구나 인정하고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이 글귀의 첫머리를 따서 퍼스트스텝 사고 과정의 심볼 VTLM을 만들었습니다. 스텝1 내용 형상화, 지역하면 컨텐트 비주얼라이제이션, 여기에 키워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V를 따오고 스텝2 목표 구체화, 지역하면 타겟 컨크리타이제이션, 여기서 키워드 타겟에서 T를 따오고 스텝3 이론 적용, 지역하면 로직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키워드 로직에서 L을 따오고 스텝4 계획 및 실행, 지역하면 execution management, 여기에 키워드 매니지먼트에서 M을 따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요? 다음은 이번 강의의 마지막 세션으로 실제 예제를 가지고 퍼스트스텝 사고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는 초점은 처음 보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에 대해 퍼스트스텝 사고를 기반하여 문제를 풀어갈 경우 사고 전개의 흐름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워지는가입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매번 일관성 있게 같은 흐름을 적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 문제, 중1 과정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잠깐, 가능하면 설명을 듣기 전에 미리 한번 혼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든 못 풀든 자신이 고민했던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근 방법에서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 비교가 가능해져 훨씬 이해가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잠시 일시정진 버튼을 누르시고 한번 풀어본 후에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았죠? 그럼 다시 강의 시작할까요? 참고로 이 루틴은 뒤의 예제 문제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형상화 스텝에서 하는 1의 키워드는 단위 구문별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그 수식들의 통합 형상화입니다.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 단위 구문을 하나씩 추출해 보죠. 첫 번째 구문을 살펴보면 A컵에는 8%의 소금물이 500g. 이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려면 농도에 대한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소금물의 농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소금물과 소금이니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여 정리해 봅시다. 소금물이 500이고 농도가 8%이니 소금의 양은 500 곱하기 100분의 8 해서 40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구문 B컵에는 5%의 소금물이 300g을 정리하면 소금의 양은 15가 됩니다. 이제 다음 구문 Xg의 소금물을 덜어내어를 표현해 봅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각의 소금의 양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x 곱하기 100분의 8, x 곱하기 100분의 5. 그리고 다음 꿈은 서로 바꿔 넣었던 일을 표현해 봅시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A컵에는 Xg이 빠진 상태에서 B컵에서 드러낸 Xg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B컵에는 Xg이 빠진 상태에서 A컵에서 드러낸 Xg을 넣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화면에 표시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남았습니다. 두 컵 안에 소금물의 농도가 같아졌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각 컵의 농도를 각각 구해서 등식을 구하면 됩니다. 어째 순차적으로 한 문장씩 식으로 옮기는 것 어렵지 않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풀어서 하니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된 농도 이론을 안다면 말이죠. 스텝 2. 목표 구체화. x의 값을 구하여라. 이 문제의 경우는 내용 형상화 과정을 통해 목표가 이미 자연스럽게 수식의 한 과정으로 구체화되었으므로 별도로 할 일은 없습니다. 스텝 3. 이론 적용.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없이 이미 내용 형상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스텝 4. 계획 및 실행. 이론 적용 스텝에서 결정된 대로 정해진 1차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되겠죠. 자, 문제가 해결되었네요. 지금까지 4스텝 사고 과정을 적용하여 실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제풀이의 전개 과정이 자연스러웠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유형을 외워서 특별히 기억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유사한 문제들을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Lessons and Learns. 이 Lessons and Learns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뭔가 어려움을 느끼셨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다음 시도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화만이 나를 발전시킬 테니까요. 만약 먼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어렵게 느끼셨다면 그것은 아마도 한 문장씩 구체화한 후 전체를 연결해 나가지 않고 욕심을 내어 한꺼번에 전체 문맥을 파악하여 정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장 하나씩 구체화하고 그것을 형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요소를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문장들 간의 문맥을 한 번에 파악하려 시도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무척 어려운 일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지켜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중위 과정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잠깐, 마찬가지로 설명을 듣기 전에 미리 한번 혼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한번 풀어본 후에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았죠? 내용 형상화 스텝에서 하는 일의 키워드는 단위 구문별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수식의 통합 형상화입니다.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 단위 구문들을 하나씩 추출해보죠. 화면상에 비춰진 구문들이 추출된 단위 구문들입니다. 1차 함수 y는 equal ax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문장이 아닌 수식으로 바로 주어진 경우는 반대로 이 수식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식 y는 equal ax 플러스 1 플러스 a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문제의 내용 전체는 우측의 그림 수준에서 주어진 전체 내용이 형상화되어집니다. 잠시 살펴보죠. A점과 B점이 형상화되어 있고 두 점을 잇는 선분. 그런데 주어진 직선식은
기울기도 y절편도 알려지지 않아 이 내용 파악만을 가지고는 목표를 구체화시킬 수 없어 더 이상 진행이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차 함수의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어진 식으로부터 내포된 의미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기에 앞서 1차 함수 이론을 좀 더 보강해 봅시다. 1차 함수는 그래프로 형상화하면 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이나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하나의 직선이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직선의 결정 요소라고 하죠.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려면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의 일반식 y는 equal ax 플러스 bn은 정해지지 않은 문자 a, b 두 개가 있는데 이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두 개의 정보, 서로 다른 두 점이나 한 점과 기울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울기가 2로 알려졌다면 해당 직선식은 y는 equal ex 플러스 b로 표현될 수 있고, 그리고 한 점으로서 y절편이 3으로 알려졌다면 해당 직선식은 y는 equal ax 플러스 3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정도의 이론 보강을 가지고 식 y는 equal ax 플러스 1 플러스 a를 다시 살펴봅시다. 정해지지 않은 문자가 단지 하나만 있으므로 이 식은 나머지 하나의 정보가 알려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기에 해당하는 x의 개수 a도 정해지지 않았고 y절편 1 플러스 a도 역시 정해지지 않아서 약간 혼란스럽지요. 다만 둘 다 같은 문자 a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바로 y축상의 점이 아닌 평면상에 위치하는 한 점이 알려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울기가 a이며 원점 문제는 직선 y는 equal ax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던 직선식 y-1 equal a 가로 열고 x 플러스 1 가로 닫고 가 바로 주어진 식 y는 equal ax 플러스 1 플러스 a인 것입니다. 즉 이 식은 기울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점 마이너스 1, 1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문제의 전체 내용을 형성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진 식은 한 점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임의의 파란색 직선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목표 구체화 스텝입니다. 형성화된 전체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점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위 파란색 직선이 점 AB를 있는 직선과 만나게 되는 상황을 구체해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즉 오른쪽 그림이 파란색 직선 1과 2가 선분 AB를 잇는 선분상의 점들을 지나는 직선의 경계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스텝 3. 이론 적용. 주어진 1차 함수식 y는 equal ax 플러스 1 플러스 a에서 a는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므로 우측의 그림처럼 점 A와 점 B를 지날 때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됩니다. 스텝 4. 계획 및 실행.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각각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점 A를 지날 때의 기울기는 2분의 3이 되고 점 B를 지날 때의 직선의 기울기는 5분의 1이 됩니다. 즉 A는 5분의 1 이상 2분의 3 이하가 되게 되겠죠. 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퍼스텝 사고정을 적용하여 두 번째 실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제풀이의 전개 과정이 자연스러웠나요? 1차 함수 이론에 대한 이해를 보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퍼스텝 사고정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Lessons and Learns.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론 공부를 할 때의 자세입니다. 이론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주어지면 우선은 순방향에서 그 내용을 수식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그 내용을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역으로 수식이 주어질 경우에도 어떤 내용이 그러한 수식으로 표현되었는지 그것이 뜻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의 이해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풀어봅시다. 세 번째 문제는 고1 과정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잠깐, 마찬가지로 설명을 듣기 전에 미리 한번 혼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풀어본 후에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풀어보았죠? 내용 형상화 스텝에서 하는 일의 키워드는 단위 구문별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수식의 통합 형상화입니다.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 단위 구문을 하나씩 추출해서 그 내용을 해석해보죠. 화면상에 밑줄쳐진 구문들이 추출된 단위 구문들입니다. 첫 번째 구문 XY가 실수. 비록 선언문이지만 이것도 이용해야 할 조건임을 염두에 둡시다. 관련된 선언문은 아직 어떤 것이 쓰이게 될지 모르지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나 실수의 성질에 따라 제곱식은 0 이상이 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문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 조건이 식으로 주어졌으므로 이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어떤 제한사항을 가지는지 형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형상화는 좀 더 쉬운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의 그래프는 타원을 나타내는데 아직 접해보지 못한 고1 학생이 형상화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고1 학생 기준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고3 학생 기준으로 접근 방법을 나누어 어떤 것이 더 쉬운지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접근 방법 1. 고1 기준. 이 방정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두 조건, 선언문과 방정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문맥상에 숨어있는 조건을 더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그 작업이 필요한지는 추후 스텝 3 이론 적용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숨어있는 조건을 써야 할 정도의 어려운 문제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니까요. 자, 그럼 스텝 2로 들어갈까요? 스텝 2. 목표 구체화. 이 스텝의 키워드는 목표에 대한 구체화 및 형상화입니다. 목표 구분을 살펴보면 EX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을 대문자 M, 최소값을 소문자 M. 목표값이 XY 값에 따라 변하므로 목표 수식 EX 플러스 Y제곱을 K로 놓고 그 궤적을 형상화하면 정의역이 Y, 공역이 X인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형상화하면 우측 그래프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하는 XY 값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이 그래프의 X절편 2분의 K 값을 통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 형상화가 이점을 가지려면 통합좌표상에 주어진 내용과 같이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번 접근 방법은 내용 형상화가 아직 수식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스텝 3. 이론 적용. 주어진 조건식과 목표식이 모두 2차 방정식이므로 거기에서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목표식 EX 플러스 Y제곱 이퀄 K에서 Y제곱 이퀄 K-2X로 놓고 이것을 조건식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1 이퀄 0로 바뀌어 조건식은 친숙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X가 실수라 했으므로 정리되는 2차 방정식이 실수해를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마리를 찾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실수의 조건 판별식 D가 0 이상이
개념을 가지고 풀어가면 틀린 애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주어진 모든 조건을 이용했는지 체크하는 것이었죠.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y가 실수라는 조건을 아직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의 접근 방법은 y가 실수라는 조건을 아직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y가 실수라는 조건을 이용할까요? 주어진 조건시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을 다시 살펴보면 2y제곱은 1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y가 실수라면 2y제곱에 해당하는 1 마이너스 x제곱이 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로 제한되게 됩니다. 즉 주어진 모든 조건을 이용한다면 파생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이코르 0는 모든 실수 범위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실수해가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이코르 0가 제한된 범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실수해가 존재하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형성하여 봅시다.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이코르 0는 두 개의 식 y는 이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 마이너스 1과 y 이꼴 0를 연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성하면 y는 이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y 이꼴 0에 해당하는 x축과의 교점이 폐구간 마이너스 1, 1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2차식을 표준으로 바꾸면 y는 이꼴 x-2의 제곱 플러스 2k-5가 되므로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x축과의 교점이 생기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함수값 f-1이 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함수값 f1이 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상응하는 수식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의 이해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니 다시 한번 관련 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텝 4. 계획 및 실행. 앞에서 정해진 솔루션을 실행에 옮기면 함수값 f-1에 해당되는 2k 플러스 4가 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함수값 f1에 해당되는 2k-4가 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은 4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Lessons and Learns. 비록 선언문이라도 모든 조건을 이용해야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문장, 수식, 그림의 전환 간격이 양방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접근 방법 2. 고3 이과 기준. 내용구문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 이꼬르 0. 이번에는 수식 수준의 해석을 넘어서 주어진 조건식을 그래프로 표현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어떤 제한사항을 가지는지 형성하여 봅시다. 이 식 x제곱 플러스 2y제곱 이꼬르 1을 변형하면 보시는 바와 같은 식이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오른쪽 그림처럼 타원을 나타냅니다. 즉 타원상의 점들이 주어진 조건식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실수값 xy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스텝 2. 목표 구체화. 이 내용은 이미 앞에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다만 조건식의 내용이 형성화되었으므로 같은 좌표상에 통합하여 형성하는 것입니다. 목표 구문 2x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 목표값이 xy 값에 따라 변하므로 목표 수식 2x 플러스 y제곱을 k로 놓고 그 궤적을 위의 그래프와 통합하여 형성하여 봅시다.
이때 정의역을 y, 공역이 x인 2차 함수로 해석하면 좀 더 쉽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이 될지 살펴봅시다. 우표식 2x 플러스 y제곱 이코르 k를 변형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플러스 2분의 k 2차 함수의 형태가 되므로 이를 조건식과 같은 좌표 평면을 이용하여 통합하여 형성하면 k값의 변화에 따라 우측 그림의 까만색 포물선의 형태가 됩니다. 이때 k값은 이 포물선 그래프가 만드는 x절편 값의 2배에 해당되고요. 스텝 3. 이론 적용. 이렇게 통합하여 형성해보니 k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루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는 대상인 타원 위의 점들 중 1,0을 지날 때 EX 플러스 Y제곱 이꼬르 K는 최대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1, 0을 지날 때 EX 플러스 Y제곱 이꼬르 K는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스텝 4. 계획 및 실행. 정해진 내용을 실행에 옮기면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퍼스텝 사고 과정을 적용하여 다소 어려운 고등학교 실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제풀이 전개 과정이 무리 없이 자연스러웠나요? 선언문도 주어진 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모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퍼스텝 사고의 흐름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Lessons and Learns. 식만을 가지고 대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형성화를 통해 상호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쉬운 방법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성화를 통해 전체적인 지도를 구축한 후 길을 찾아가는 것이 막막하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이론 공부를 할 때 단지 결과 공식만을 외울 것이 아니라 서로 길들이 엮여져 있는 이론 지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고의 과정에 해당되는 문제로 이번 세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앞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듣기 전에 미리 한번 혼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한번 풀어본 후에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았죠? 그럼 다시 강의 시작할까요? 스텝 1. 내용 형상화. 내용 형상화 스텝에서 하는 일의 키워드는 단위 구문별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수식의 통합 형상화입니다.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 단위 구문을 하나씩 추출해서 그 내용을 해석해 봅시다. 화면상에 비춰진 구문들이 추출된 단위 구문들입니다. 내용 구문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면 fx equal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인 미지수가 새긴 3차 함수 형태가 됩니다. 내용 구문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equal -fx. 이 수식의 표현은 y equal fx가 원점에 대해 대칭인 기함수임을 뜻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의 개형을 그려보면 우측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식으로 표현하면 fx equal x 곱하기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두 번째 조건에 의해 미지수가 한 개로 줄었습니다. 그럼 좀 더 쉬워졌죠? 다음은 스텝 2. 목표 구체화입니다. 변하는 목표에 대한 구체화 및 형상화. 목표 구문 첫 번째. 방정식 절대값 fx equal 2. 이 수식은 y equal 절대값 fx와 y equal 2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우측 그림처럼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목표 구문 두 번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
교점이 4개가 되는 상황을 만족시키려면 그래프의 극값이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인 F3의 값을 구하려면 필요한 것은 fx가 되고 결국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스텝 3 이론 적용. fx를 구하기 위해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 형성화 단계에서 이미 fx는 equal x 곱하기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로 미지수가 한 개인 식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표 구체화 단계에서 또 다른 조건식 극값 equal 2가 생겨났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나머지 하나의 미지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텝 4 계획 및 실행. 극대값을 구해보면 1차 더함수 f.x equal 0로부터 x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a에서 극대값 9분의 2 루트 3a를 갖습니다. 따라서 9분의 2 루트 3a equal 2로부터 a가 3 루트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x가 결정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f3은 마이너스 54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퍼스텝 사고 과정을 적용하여 마지막 예제로서 고등학교 두 번째 실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문제가 단계별로 각 내용의 형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Lessons and Learns. 이미 연습해보았던 패턴이 아니라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기에 앞서 주어진 내용을 하나씩 구체화하고 그것들을 통합하여 형성한다면 전체 문명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목표를 구체화하여 같이 연결한다면 목표를 찾아가는 실마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이론 공부를 할 때 관련된 내용을 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형성하는 과정을 양방향에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론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이렇듯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문제풀이는 매 유형별로 일일이 외우지 않더라도 퍼스텝 사고 과정에 기반한 표준 문제 해결 과정에 의해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퍼스텝 사고 과정에 의한 문제 해결 방법은 기존의 이론별,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따를 경우 일일이 외우고 잊어먹고 그래서 다시 주기적으로 반복함에 따라 투자해야만 했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임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퍼스텝 사고에 기반한 문제 해결 방법은 수학 공부의 내적 목적인 논리적 사고 능력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력 향상에 따라 뿌듯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비록 공부가 힘들더라도 의미 없는 지겨운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수학 공부를 통해 똑똑한 사람이 되고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이 문제 해결을 위한 퍼스텝 사고 과정의 이해를 통해 올바른 공부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이론 학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퍼스텝 사고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론 학습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피드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중모였습니다.